핵을 쓰면 김정은 죽습니다. 김정은 제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가 모르겠다고 놔두면은 수년 내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북한 군인들은 좀비예요, 좀비.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북한 군인들은 일종의 좀비예요, 좀비.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좀비가 죽는 거 무서워합니까? 와, 그거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좀비의 군대를 갖고 있다 하는 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쪽 위정자들은 자기네 군대가 뭐 몰살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10명만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만 북한은 1000명이 죽어도 북한 인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의 군대, 세뇌가 되어 있지만 단순 무식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게 가능한 그런 사회체계, 정치체계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북한 무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RPG 같은 거 보셨어요? 그 RPG를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 팔리고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왜 러시아에서 사가겠어요? 그 싸구려 이거 뭐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 기본 장비들이 괜찮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못 갖고 있는 거는 뭐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 대신 걔네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봤다가는 하여튼 큰일 납니다. 큰일. 우리가 현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전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하사 소위들이 카톡을 쓰다가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잖아요. 아니, 하사 소위가 바보라서 카톡을 써요? 이거는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가 있는 사람들, 이거 보는 사람들 다 알아요. 무전이 안 돼요, 무전이. 아니, 삼성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군은 경찰이 쓰는 무전보다도 못해요. 그러면 이 무전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 독수리 여기는 개나리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전이라는 거는 4세대 전장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 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전에 대한 거,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러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현역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되냐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총에도 문제가 있어서 K3 기관총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10년, 20년 동안 안 고치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넌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고치려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바꿔달라.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들 차리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북한은 기관총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가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50년 됐어요, 북한의 기관총이, 모델이. 그런데 잘 나가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포탄이 터지는 거를 못 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대피소도 대피소인데 병원, 발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의료물자 창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보호가 돼야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이런 긴급 요원들 이런 시설들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게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협을 이제는 직시를 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양상 이런 걸 보고도 정신을 안 차린다 그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10월 7일 날 새벽에
2천여 명의 하마스 대원들이 거기 지금 가자 지역에 거의 10m 높이의 벽을 쌓아놨어요. 벽을 30군데를 돌파를 하고 또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오고 또 땅굴을 활용하고 배로 침투를 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소위 동시다발적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로켓과 박격포탄을 2,500이다 뭐 5,000발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수천 발을 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정집을 공격한 거지. 저는 북한이 그 정도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찌됐건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60년대에 그런 침투를 많이 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에 가질 것 같은데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아마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또는 한반도의 남한 내에 어떤 혼란을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유형의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25 같은 전쟁은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억제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1 사태라고 30몇 명이 이제 침투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마스가 이번에 침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과거에도 북한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94년인가 96년인가에는 왜 강릉에 잠수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90년대 중반까지도 잠수함을 통해서 작전 요원들이 내륙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정찰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군다나 지금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형태의 도발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가 돌진할 때는 피하기가 쉬운데 모기가 공격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게릴라전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 하여금 귀찮게 하고 미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외에도 그전에도 로켓을 계속 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인질들도 구출하고 가자 지역에 500km, 300km에 달하는 땅굴을 제거하겠다고 또 중국 쪽으로는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굴들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약자는 강자를 공격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여기 상황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이제 도발을 하다가 이번에 도발 유형을 아주 그냥 2, 3단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고 하마스나 이런 조직보다도 북한은 공권력을 가진 아주 굉장한 국가잖아요.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한미 군사 관계가 하여튼 돈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대동단결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만 하는 안보 태세는 안 되고 현역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보여주기식 우리 군대는 그거 아주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간부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런 조직에 있기 싫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지난 5,000년 동안 외부의 어떤 공격에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이러한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저력이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을 제가 또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이 깡통을 뚫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규제를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그래도 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사격 훈련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장난으로 사람 다치고 눈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규제를 해서 지금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군 가산점이 뭐 안 된다는 둥, 에어소프트건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전혀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 있는 나라들이나 생각해야 될 거를, 우리는 지금 북한도 북한이지만 주변에 늘 몇천 년 동안 우리한테 위협을 가해온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이 저력이 있는데 그 국민이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소프트건 갖고 총 쏘고 하면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큰일 난다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최첨단 장비에 너무 신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자 지역의 방벽이 우리 지금 휴전선에 있는 방벽보다 훨씬 더 신식이고 우리 걸 보고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시 카메라니 뭐 AI니 뭐 이런 걸 다 해놨던 거예요. 그거를 이 하마스가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무력화시켰잖아요. 최첨단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믿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땅굴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적의 정보를 획득해서 잘 분석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정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통상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 정보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잘 듣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게 북한의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를 쓰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생화학무기는 거의 핵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습니다.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라크도 생화학무기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화학무기는 국제협약에도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건 핵무기 쓴다는 것과 비슷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데, 문제는 써도 그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북한의 생물무기, 화학무기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생물무기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무기 같은 경우는 배양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북한이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럼 균이 다 죽겠죠. 지금 얼마 전에 뭐 러시아에 포탄 팔아먹은 것도 다 이게 보관이 안 돼가지고 불발탄이 태반인데, 생화학무기를 보관하겠다고 해서 뭐 온도와 습도를 보관하면서 몇십 년 동안 잊을 수가 없고, 생화학무기 중에서 위협적인 것도 없어요. 즉시 적군의 병력을 제거한다라고 보면 그냥 그나마 탄저균 같은 게 우리가 효과적이죠. 나머지는 뭐 설사나 일으키고 뭐 이런 거지 뭐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탄저균 같은 경우도 보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전기가 없어서 페니실린, 마이실린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생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다? 보관한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써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무기인데, 화학무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뭐 화학공업 같은 것이 있고, 또 화학무기는 은폐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둘 물질 다 유해한 건 아니거든요. 합치는 경우에 유해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원화, 삼원화, 두 개 합치면 이원화, 세 개 합치면 삼원화. 그래서 합쳐서 강력한 인체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이 되는데 이걸 각각 만들 때마다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만드는지 몰라요. 생산해서 각각으로 보관하다가 또는 뭐 포탄 안에 쇠물질을 넣었다가 발사됐을 경우에 같이 폭발하면서 합성돼서 독가스가 되는데 가장 위험한 독가스는 뭐 살인가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화학무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큰 효용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 서울 지하철 안에다 이렇게 살인가스 투입한다 이러면 큰 피해가 되겠지만 포탄으로 통해서 또는 미사일을 통해서 날아오게 되면 이게 대기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폭발하고 바람에 실려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봤을 때는 뭐 포탄을 대량으로 쏘지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어떤 지역을 불능화시킬 만큼 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차라리 뭐 폭탄 몇백 개 떨구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근데 위험 부담은 더 크다. 그러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만한 동기가 별로 없다. 또 써봤자 그건 핵무기에 준할 만큼 괴멸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무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생화학무기 쓸 바에는 핵무기를 쓰겠습니다. 북한이 땅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는 북한 땅굴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만연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 지하철에 연결돼 있다, 뭐 평택 미군 기지까지 파들어갔다, 부산까지 파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은 무엇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좀 긴데 북한이 땅굴을 판 시점이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 때라 베트공들이 땅굴을 이용해서 재미를 보는 걸 봤으니까 김일성이가 야 우리도 땅굴 파가지고 저기 배후를 공격하면 좋겠다 라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팠는데 4개가 파고 들어오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군사분계선 민간 통제선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민간 통제선 밖에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있고 이크리오의 비무장지대 안에서 다 발견됐거든요. 민간 통제선 들어왔으면 더 발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쿵쿵 하는 게 뭐 민가의 진동이 올라오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통과 못해서 다 발견됐어요. 왜 그러냐? 북한이 땅굴 기술력이 그게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굴을 파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파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저쪽으로 흘러내려서 북한 쪽에서 양수기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아마 서울까지 들어오려면 거의 뭐 몇백 미터 밑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는 못 쓰죠. 뭐 차감기 같은 거 쓸 수도 없고 발파를 할 수도 없고 순전히 꽃갱이로 파 들어와야 되는데 오다가 또 보면 임진강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대동강도 넘지 못해서 지하철을 연결 못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넘겠다고 4번 시도하다가 한 번은 붕괴돼서 1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그 대동강도 못 넘는 북한이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삽과 꽃갱이, 정대를 가지고 임진강을 넘어온다? 이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파 들어오면 당연히 저쪽에서 양수기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다 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땅굴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북한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남침했을 때 승산 있다고 봤을 때까지입니다. 그건 선제 공격용이거든요, 땅굴은. 근데 1980년대부터 북한은 이미 알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재래식 무기로는 전혀 승산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땅굴까지 파면서 배후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전면전쟁할 때 방어에만 급급하는 거죠. 땅굴은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땅굴을 파겠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북한이 저 금강산 발전소 건설하면서 40km의 땅굴을 팠습니다. 그때 2만 5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건 한꺼번에 동원된 인원이고 연인원이야 뭐 한 몇십만 명 동원됐을 겁니다. 10년을 팠습니다. 40km를. 그리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서울까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군단급이 움직이면 우린 다 내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 그리고 대통령 용산 관저까지 왔고 그 이전에도 경상도까지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추락한 무인기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북한에 띄우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서 무기 체계를 동원해 가지고 가령 폭탄을 떨궜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공습입니다. 뭐 전쟁 상태처럼 우리가 연평도에 포사격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공습 행위고, 뭐 보다시피 무인기가 가져다가 폭발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할 때 쓰는 자폭용 드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폭탄을 많이 실으려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최고는 뭐 미국의 무인기들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또 내려보낸 무인기 정도 가지고는 폭발물을 크게 싣지 못할 뿐더러 자폭 공격을 한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큰 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아마 날아오기 전에 아마 추락시킬 겁니다. 작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해서 놔뒀던 거예요. 실제적인 입힐 수 있는 피해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를 열받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무인기가 당장 지금 위해를 끼치지 않는데 우리 헬기가 가서 기총소사를 해서 추락시켰다. 그럼 총알이 어디로 갑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서울이 얼마든지 뭐 인구가 많으니까 이 때문에 사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참은 거죠. 그래서 일단 가만 놔둔 거지. 좀 큰 게 오고 폭탄을 실었다. 그래 떨궜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공습이라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한 개 나라를 마비시킬 정도의 해킹을 하려면 적어도 몇천 명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북한에서 뭐 디도스 공격 수행했을 때 뭐 어떤 한 기관을 타깃을 해서 수많은 컴퓨터들이 동원되긴 합니다만, 근데 북한에서 북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이 없는 나라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을 향해서 대규모 공격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먼저 막아버릴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면 중국에 또 수백 수천 명이 파견돼서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 공격한다? 마비시킨다? 당연히 중국에서 가만 안 다 쫓아버리죠.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일으키니까요. 근데 뭐 한두 시간 마비시켜 봤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일입니까? 당연히 피해는 있겠지만은 김정은이 얻을 건 뭔데? 그러면 중국에 이제 나와 있던 IT 인력 다 소환돼 들어가는데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과연 뭐 일전이라도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체제 유지가 더 굳건히 됩니까? 아니면 한국이 겁에 질립니까? 이런 짓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말씀드리다시피 김정은은 조용히 그냥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도발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해킹 공격으로 해가지고 치명타를 입히기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대규모 공격은 없을 것이다. 다만 특정 기관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지금도 소규모 팀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포사격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 해도 포탄이 날아올 것이고 포탄이 사거리가 북한 포탄이 한 40km 정도 봅니다. 그리고 뭐 사거리 연장탄이라는 걸 쓰게 되면 안양까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 군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취약점이 무엇이고 적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격하고 이거는 가장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에서 다 본 북한이 뭐 장사정 포를 다 꺼내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선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탄이 발사된 후에 우리가 반격을 할 것이냐, 이건 뭐 분명하게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 태세는 다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병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 전차는 아마 분계선 돌파도 못합니다. 전면전 하려면 북한 전차 부대가 분계선 근처에는 없습니다. 저기 뭐 사리원이라든지 좀 후방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핵만 제외하면 사실 뭐 북한은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쭉 북한 걱정하지 마라 하면 많은 분들은 아니 뭐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이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주성화가 한국의 대비 태세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의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약한 건 약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더 좋지만 그렇다 해서 상대를 크게 과장하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국방비 들어가는 게 1년에 거의 600조가 들어갑니다. 북한은 얼마 들어가냐? 국방비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북한은 수출입 규모가 가장 피크일 때만 봐도 순이익이 몇 억 불 안 납니다. 항상 적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부터 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없어요. 수출입 규모 다 해봐야 10억 달러도 안 됩니다.
우리는 1조 6천억.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간에는 이 사실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좀 비슷해야 경쟁하지, 북한과 한국의 국력으로 봤을 때는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북한이 일부 뭐 위성 하나 쏘고 뭐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도 뭐 당연히 위성 쏘지만은 그 정도 뭐 해군에 투자하는 돈과 공군, 육군 투자하는 돈, 이거는 비교 불가다. 북한은 그쪽은 하지도 못하고 한두 개만 그냥 딱 핀셋처럼 찝어가지고 그거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병사들은 지금 밥도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북한의 역량이 그렇게 대단히 있겠습니까? 옷도 지금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이번에도 보니까 3년 만에 옷 한 벌씩 주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 일으키면 무슨 대대가 움직여서 전쟁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력 배치되고 적어도 포 쏘려면 모든 포들이 다 있던 굴에서, 갱도에서 나와서 포사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 우리는 위성으로도 보고 정찰기도 뭐 고공정찰기 뭐 전략적으로 보기도 하고 미군도 보고, 거기다 또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까지 우리가 다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 적들의 동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전면전이 난다고 그러면 포들이 명령 지휘 체계가 없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위에서 명령이 하달된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 간에 국가 대 국가가 붙었을 때 포병이 먼저 민가를 공격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민간인들은 죽일 수는 있어요. 포사격을 하면.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포사격을 하는 동안에 반격을 받아서 자기 포부대가 몰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는 이건 자살행위죠. 민간인 몇천 명 죽였다 해서 내 포병 부대가 없다. 그럼 자살 행위가 아닙니까? 당연히 포는 대포병전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저쪽에 뭐 탱크든 포든 자주포든 먼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포부대가 어쨌든 한국군의 포부대를 겨냥해서 발사를 하지, 뭐 서울을 향해서 민간인 좀 죽이겠다고 포탄 좀 쏘다가 자기들이 다 전멸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포병도 뭐 다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마스와는 북한이 좀 다르죠.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 전면전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해가지고 자기들이 존재 가치를 알리고 그런 식으로 보복을 부르면서 하지만은 북한은 일단 명색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경우는 전쟁입니다. 물론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하마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뭘 얻었습니까? 하마스가 거의 괴멸될 직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민간인 몇천 명 죽였다고 해서 하마스가 내가 지휘관이면 그거하고 내 목숨하고는 안 바꿀 거거든요. 김정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 국민 뭐 100만 명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해를 입혔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죽을까 봐 상당히 공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얻을 건 별로 없는데 자기 그 목숨의 위험도는 훨씬 높아지니까 저라면 뭐 그런 짓은 안 하죠. 김정은은 일단 조용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왕국이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시나리오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먼저 쳐들어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군이 만약에 뭐 1994년처럼 먼저 북폭을 해서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런 가능성, 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포함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 같은 경우에 한국을 침략해서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장사정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사정포는 쏘면 한 5분 내로 다 전멸됩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즉시에 대형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뭐 초탄은 발사할 수 있어도 뭐 몇 발 쏘기 전에 우리 반격이 들어가서 포 역량은 뭐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죽을 걸 서울에 무슨 좀 흠집 좀 내겠다고 포를 쏘면서 나올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방사선포가 전면전쟁 하는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발사하겠지만 이건 전쟁이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북한군 부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계선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핵을 쓰기 전에는 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핵을 쓴다고 해도
미군이 또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또 미국이 과연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 보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중국이 먼저 나서 김정은 제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같이 발전된 나라가 북한의 핵에 당했는데 누구도 나서서 보복해주지 않는다. 그럼 세계 핵 질서가 붕괴되고 그럼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 중국, 안티가 많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핵을 가져다가 또 베이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을 쓴 자는 흥할 수 없게 강대국들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쓰지 못하고 남침해서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남침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반도에서 최고 부자가 김정은인데 굳이 자기가 그 위태로운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한국을 먹어봤자 통치도 안 됩니다. 5천만 명 이 자유분방한 말썽꾸러기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죠.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북한에 핵이 있는데 그럼 모험하면서 올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피 흘려 먹어봤자 북한이 무슨 그렇게 매력적인 게 있습니까? 경제 다 파탄되고 다 망가진 나라인데 그렇게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먹어봤자 또 손해인데 그러니까 순리를 없게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어느 대통령도 전쟁을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 같은 것은 벌어질 수 있지만 내려온다거나 올라간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또 서로 이렇게 뭐 총탄을 주고받다가 서로가 격해지면 통제가 안 되면 소대에서 붙다가 뭐 대대가 붙다가 사단이 붙다 이렇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는 일단 스톱하겠지만은 100%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예상은 전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을 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어쩌면 질 수도 있어요. 주요 도시마다 핵을 쏘면 우리가 항복을 아마 하겠죠. 뭐 그런데 핵을 쓰는 경우를 가져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그러면 북한도 결국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공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월한 재래식 무기도 아마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풍계선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뭐 1분, 2분 걸릴 것도 아니고 뭐 요격할 틈도 없이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린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핵을 끼어들어 가지고 설명하면 이거는 뭐 우린 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이 없이 우리가 재래식으로만 붙는다. 그러면 제가 만약 사령관이면 총 국방장관이다. 이러면 저는 우리 군 1000명의 사상자도 안 내고 북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군 뭐 우리가 돌격해서 북한 진지를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거 다 죽이고 북한 뭐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좀 끊어 놓으면 내려오지도 못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 군수품도 보급이 안 돼서 아마 굶어 죽지 않을까? 한 달 동안만 우리가 북한 도로만 봉쇄해 놔도 군수품도 못 들어가게 다 후방을 딱 차단한 다음에 항복하라고 우리가 귀순 공작을 하면 저는 아마 다 항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핵을 쓰면 김정은 죽습니다. 핵을 쓰면 한국을 먹고 통치할 수 있다고 믿으면 쓸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핵으로 점령해가지고 통치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으로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를 멸망시킨 자를 강대국들이 가만 놔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핵 질서가 붕괴돼서 모든 나라들 심지어 테러 단체들까지 다 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니들이 강대국들이 보복도 안 해줬는데 믿을 놈이 없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하면 어떤 논리를 그걸 막겠습니까? 무작정 어떻게 하든 제재를 받든 만들어 놓은 놈이 대성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 보고 베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김정은 살려두면. 김정은이가 핵무기 쏠 수 있는 조건은 아마 뭐 당장 내일 평양이 함락돼서 내가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혹은 뭐 저기 도망치다가 만포나 그쪽까지 밀려가지고 이판사판이다 하는 경우에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차피 미래가 없으면 이판사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라는 게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면 끝나는데 왜 전쟁합니까? 근데 김정은 제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핵쓸 동기부여까지 우리가 몰아갈 필요는 없다. 굳이 피 흘리면서 평양까지 진주 안 해도 알아서 무너진다. 김정은만 제거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김정은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매일 매 순간 다 압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다 들여다봅니다.
오늘 지금 어디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니까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김정은이 뭐 지하 땅굴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경호병력이 또 붙어요. 우리가 북한에 차들이 몇 대 움직이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 차 다 보면 압니다. 뭐 어디 가서 지금 원산 별장에 있는지 평양에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김정은 죽이겠다고 그러면 설사 뭐 딱 한 군데 점을 못 찍더라도 갈만한데 10군데다가 벙커버스도 한 3발씩 날리면 지하까지 다 붕괴시키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이런 걸 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 감청한다 이러면 우리 기술이 알려지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08년에 우리가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런 말 실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치솔질 할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도 난리 났지만 우리도 난리 났어요.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김정은이 지금 아파서 쓰러졌다 일어나서 치솔질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주변 다 청산해버린 거죠. 그때로부터 지금 또 한 15년 지났고 얼마든 주변에 그 정도 정보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뭐 60만 대군이다 그러는데 많을 때는 뭐 65만, 70만 가까이 간 적도 있거든요. 그 병력 수가 그 대부분이 병력이 육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병력이 쫙 줄어갖고 2018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이제 국방백서나 이런 데 보면은 65만이라 그랬는데 2022년 국방백서에는 50여만 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22년 말에 가서는 우리 병력이 48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 20만 줄었잖아요, 그냥. 그 어디서 줄었겠어요? 대부분 육군이 줄은 거예요. 사단이 막 없어졌잖아요. 군단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해군이나 공군은 부대가 없어진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배도 많이 만들고, 없던 F-35A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육군이 뭐 너무 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 옛날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육군이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 이제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야 해서 올라가갖고, 북한을 헌법상 우리 땅이니까, 예, 그걸 이제 회복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쉽게 회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서 올라가면은,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예,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지 않고 그 중에는 어디 군데 동네 깊은 산에 들어가갖고, 게릴라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압록강 두만강 가 있는데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03년에 이제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3월 20일인가 그 공격을 시작해 갖고 한 2주 만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군기 들어가고 함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쏘고 해갖고 순식간 다다다닥 해갖고, 예, 작은 병력이 그냥 장갑차 탱크 타고 쫘라락 가갖고 바그다드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럼 전쟁이 끝났느냐? 안 끝났다는 거죠. 최종 끝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니까 2017년인가 18년 그때 이제 최종 이제 끝난 걸로 됐는데, 그 이라크 전쟁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당시 미 육군의 참모총장, 예, 그 신세끼라고 이제 일본계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그 총장이 그랬어요. 야, 이 병력 갖고는 안 되지. 수십만 명이 필요할 거야. 왜? 들어가면은 일단 확보하고는 안 돼.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중부사령관이었던 그 전쟁을 책임지는 그 프랭크스 대통령하고 미 국방부 부장관, 울포이츠인가? 그 부장관이, 에이, 그게 아니지. 공군이니까 해군이 있는데 뭐 많이 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육군을 조금 데리고 간 거죠. 그거가 다국적군 붙여갖고 했는데 결국은 장기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009년인가 그때쯤 미 외교협회에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갔고 대한민국이 반격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정리하고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병력이 육군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 당시 제 기억에 뭐 9만 명, 50만 명 가까이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육군 병력의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요즘 뭐 AI 로봇 다 하고 그러니까 공군 해군이 다 하면 되지 육군이 무슨 사람 죽는데 많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육군이 과거에 많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많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을 이제 실제 회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적정 규모는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은 육군은 이제 병력이 자꾸 줄고
대신에 이제 육군도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 뭐 이런 것, 포 같은 거는 현대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해공군 또 뭐 아시다시피 이지스함이다, 뭐 F-35A 돼갖고 다 좋아지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는 이런 걸 보면서 육군의 어떤 장병들의 개인 장구류, 머리 방탄 헬멧부터 밑에 그 전투화 이르기까지 뭐 이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육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 탱크나 뭐 이런 거 좀 덜 사고 병사들 개인 장구류를 좀 잘 사주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방탄 헬멧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요즘 나오는 최신형 말고 옛날에 2003년도가 이제 신형 방탄 헬멧이 나왔다 그러는데 전방부터 이제 보급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그런데 2011년도 최초 전방에 보급되고 한 8년 뒤에 제가 전남 광주에 있는 31사단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단에 처음 이제 앞에 다 주고 나니까 그 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8년 뒤에 나온 거야. 근데 그걸 쓰고 훈련할 때 광주에 있는 우리 공군 비행단이 있거든요. 그 같이 훈련하니까 거기를 갔더니까 거기는 병사들도 다 쓰고 있어요. 그 육군이 요즘 저 열악하다. 오래전부터 이제 군대 규모를 좀 줄이자 그래갖고 좀 줄여오는 단계였는데 지금 병력이 줄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복무개월을 18개월로 갑자기 줄여버렸어요. 이게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다시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병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방법을 만들어 놓고 복무를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징병대에는 우리 장정들 입장에서는 작은 게 좋죠. 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에서 나라를 전체 지킨다는 이 안보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확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차피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 나오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 얘기하는 AI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가 준비되기 전에 병력이 너무 급격히 줄여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운영이 안 되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에 없어져야 될 부대가 이미 없어졌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력제도 이런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은 육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이 가장 크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커요. 해공군은 육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부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해공군은 육군보다가 지금 복무개월수가 조금 길지만 복무 여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는 어쨌든 지원해서 가거든요. 징집이지만 지원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채우는데 덜 문제가 되는데 육군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현역에 근무하는 간부들 만나보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100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1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 30명은 뭐 아플 수도 있고 휴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나머지 한 7, 80명 데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명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8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8명인데 8명이 중에서 한두 명은 빠질 수 있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6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댓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병사들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요즘 이제 핫 이슈는 간부라는 거지, 간부요. 이게 작년 1년 내내 그런 것이 논의가 됐는데 우리 군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들은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뭐 젊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또 하고 제가 사관학교에 여러 번 근무하다 보니까 군에 제 제자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것처럼 병사들 봉급을 갑자기 또 올리다 보니까 병사도 올려주는 게 맞죠. 그러면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두 분이 다 병사들 봉급 200만 원 올려준다 그랬어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뭐 사관학교 갈 때 연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생각을 못 하고 갔어요. 우리가 연금이라는 단어는 뭐 소령쯤 돼갖고 어디 가갖고 들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부대 복무 환경도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자꾸 나가려 그리고 많이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사도 달고 소위도 달고 하려 그러면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학군단이 있다 그러면은 한 학년에 30명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최종 얼마 된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3월 말까지 모집한다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명은커녕 5, 6명이 지원하면 많은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연장했지, 연장 기간을. 그래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하사 옛날 하면 많이 모였어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니까 해병 같은 경우에는 뭐 14명인가 지원했다 그러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지원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 병사들이 다 대한민국은 학력이 높잖아요. 근데 간부가 병사보다가 학력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없애버렸대. 그냥 고교 내신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들어와갖고 교범도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영어 단어는 알아야지 교범도 보고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게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지원도 하지 않은 그 인원들이 훈련받다가 나갈까봐 또. 그럼 나가면은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학교장이나 뭐 이런 책임자들은 그게 또 나한테 책임이 올까봐 그런지 몰라도 내보내야 될 사람을 안 내보내고 훈련을 강하게 시킬 생각을 안 하고 강하게 하면 튀어나갈까봐 그냥 약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안 했던 무슨 담배도 피우게 해주고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사들도 훈련소 가면 담배 안 피우는 걸로 지금은 피우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간부하겠다고 온 장교가 되겠다고 온 후보생들을 또 사관생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아프다고 훈련 빼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면은 우리 군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질 수 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예. 한국군이 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초급 간부 어떻게 획득을 해갖고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내가 모르겠다고 놔두면은 수년 내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부대에 아마 소대부터 시작해갖고 그 소대장이 나중에 중대장 되고 대대장 될 텐데 밑에서부터 이게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초급 간부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군에 기여하도록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건데 가장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드러난 거는 이제 복지 문제죠. 이제 급여라든지 뭐 숙소 문제 이런 거. 숙소 같은 경우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에 뭐 모듈 무슨 숙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늦었고 그것도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초급 간부 이 문제 이거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지원자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같은 거는 봉급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군인만 올릴 수 없거든요. 군인 또 공무원 봉급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이제 봉급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또 국민 세금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려우면은 군인들한테 필요한 수당이 많은데 이 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안 해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젊은 간부들이 화딱지가 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좀 낮은다 그러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평일에 당직 근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는 10,000원이야. 근데 밖에는 예를 들어서 20,000원 준다 이거야. 근데 밖에는 제가 뭐 근무를 안 써봐서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살려보면은 선생님들 숙직 근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숙직실에서 주무시는 거거든. 어쩌다가 순찰 한번 도시고. 근데 군인의 당직 근무는 24시간 깨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적으니까 휴일날은 또 더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것이 조치된다. 몇 년 전부터 조치된다. 그런데 전혀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못 믿겠다. 내 상급자들을 내가 육군 수뇌부를 뭐 못 믿겠다. 이렇게 갖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뭐 조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하고는 터무니없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안 되니까 대신 그러면은 부대의 근무 환경을 내가 진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병사들 인권 이렇게 관련돼 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 인권 관련돼 갖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간부들 일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전 부대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역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대 연병장에 잡초가 있다. 그러면 내가 뽑아야죠. 그 나에는 뭐야? 그 부대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병사들은 내가 이거 뽑으려고 군대 왔냐 하고 이제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간부들이 뽑아야 되는 거야. 예. 누군가 부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예. 이제 그런 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현역에 있을 때도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 만들고 밴드 만들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였어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간부들도 자기 시간 가져야 되잖아. 퇴근하고 나면은 나도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없더라도 나도 내 개인 발전을 위해서 책도 보고 학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병사 인권 챙겨준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엄마들하고 단톡방이 만들어져 갖고 일과 이후에 고성균 소대장님, 우리 홍길동이가 지금 뭐 아프다 그러는데 약을 먹었는지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바로 또 엄마가 어디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확인해보. 심지어 대대장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사실은 초급 간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전부 밑에다가 내 책임을 물어버리니까 나중에 책임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평상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물론 그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중에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사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장군 진급해갖고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생도대장이라 그러는 직책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1월 달에 신입생도들이 들어오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강하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 계획을 이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육대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임시로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갖고 신입생도들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올리니? 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육사에다 이렇게 보내놓고 잘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훈련하는 사진, 뭐 휴직한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니? 그 일을 따로 하도록 돼 있는 사람은 요 조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본부에서 중위 한 명이 원래는 이 일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한 달 동안 이 일을 접어두고 여기 내려와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지 마. 그거 왜 해? 또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부하가 종교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각 종교시설 한 번씩 이렇게 견학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가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법당도 가보고, 요즘은 이제 원불교 있으니 원불교도 가보고. 왜? 나중에 내 부하가 있을 때 그 뭔지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대화하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신자든 아니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순회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순회 교육할 때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까 어떤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은 종교가 이건데 왜 저기 가 있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소통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하지 마. 올해는 하지 말고 학교본부의 중위 정훈장교는 여기 내려올 필요 없고 자기 일 하라 그리고 이거 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시비 걸거나 뭐라 그러면 다 나한테 우리 생도대장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고 얘기를 해라.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또 아마 훈련병들은 휴일날인가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고 내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이제 부대에 못 들어올 때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하고 훈련병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 거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들한테 바로 편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막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아들 고성균 잘 있냐 뭐 블라블라블라 해갖고 써놓으면은 이거 이제 일과 끝날 때쯤 돼갖고 간부가 가갖고 A4지에다 출력하는 거야. 이 출력하는데 A4지 돈 따로 준 거 없어요. 기존에 있던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걸 가서 또 이제 나눠주고 제가 만약에 훈련소장을 계속 했으면은 그것도 제가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훈련에 간부들이 전념하고 그 다음에 간부도 일과 끝나면 쉬어야지. 무슨 뭐 간부가 죄졌다고 그걸 매달려갖고 일과 끝나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편지 뽑아서 갖다 주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고 그 사람의 기본권은 어디가 있나 이거죠. 휴식을 해야지 그 다음날 또 맑은 정신으로 또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병이 처음 들어오면은 사진 찍어갖고 단체로 홈페이지에도 또 올리거든. 우리 BTS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날짜가 아마 또 정해져 있고 또 준비가 돼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또 못 참아요. 부모님들이. 거기에 막 도배가 되는 거야. 다른 연대는 올라왔는데 우리 연대는 왜 사진이 안 올라와요 하고 막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부들이 그것도 다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지 않도록 좀 군대에서 확 정리를 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때문에 우리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간부들도 자기 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책임이 있지만은 자꾸 그것을 사회에서 원하는데 너무 받아들여 주다 보니까 병사들은 분명히 좋지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간부가 따로 있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적인 업무가 자꾸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우리 군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훈련 같은 것도 보면은 최근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뭐 있다 그래갖고 행군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간 중에 딱 한 번 하는 행군 훈련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단축해서라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미세먼지 나는 날 전쟁 안 할 거냐 이거죠. 직업군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작년인가 언젠가 이맘때 되면 이제 동계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뭐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훈련하다가 이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야외에 안 나가고 무슨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훈련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왜 그러느냐. 사고가 나면은 우리 이제 군에 이제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 책임.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면은 자꾸 이제 움츠려들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훈련 진짜 지난번에 다른 부대 하다가 그 사고가 나갖고 그 주의하라 그랬는데 왜 똑같은 훈련 하다가 또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추궁당하고 이제 하는 얘가 있을까봐 자꾸 하고 그거를 달리하기 위해서 행정이 자꾸 많은데 행정이.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약해지고 행정 업무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 지금 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기간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장비를 다루는 우리가 부대인데, 뭐 공병 부대인데 예를 들면은 공병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불도저도 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도 있고 지뢰도 가서 묶고 막 이렇게 하는 부대거든요. 다리도 놓고. 그런 훈련을 1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거 왜 안 했냐? 코로나 퍼진다고 안 하고. 코로나 좀 약해지면은 날 춥다고 안 하고, 날 덥다고 안 하고,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부대가 강한 부대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 초급 간부도 어떻게 잘 이렇게 할 거,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훈련장도 없어서 난린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태권도를 복싱을 뭘 하더라도 일정하게 매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군인이 총을 다루고 이 무기를 다루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훈련장 여건이 안 좋아진다. 옛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격해도 동네 어른들이 뭐 귀가 따가웠겠지만은 사실은 뭐 뭐라 안 그래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격도 제대로 못하고 하려 그러면은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뭐 작은 부대 훈련은 괜찮아요. 규모가 작은 거. 큰 부대가 훈련하려 그러면은 훈련 장소가 없는 거야. 뭐 탱크가 가고 자동차가 가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중반 그때 이제 우리 중령 대령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야,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면 우리 훈련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누군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요즘 사이가 좋으니까 그 당시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런데 노는 땅 많을 거 아니냐. 그거를 그 임차를 해갖고 러시아하고 계약 맺어갖고 걔도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배에다가 탱크하고 차 싣고 가갖고 거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이 말이죠. 그때 갔으면은 지금 다 뺏겼겠죠. 지금 우리가 그만큼 훈련장 여건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사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좀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장기간 동안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할 만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군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초급 간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휘 책임을 너무 물어갖고 뭐 간부들 여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겠냐. 제가 이제 가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재 육해 공군,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에서 이 소위 참모총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2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병사들 복무개월 수가 18개월로 단축한다 또 단축됐을 때
많은 군대 갔다 온 선배 예비역들이 야 18개월은 말도 안 되는 게 군인이 아니지 숙련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개월로 줄었다고. 그런데 참모총장들은 평균 몇 달 근무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2년이야. 제가 작년에 뭘 하느라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육군만 기준으로 하면은 참모총장 임기가 법적으로는 2년인데, 우리가 소위 그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평균 한 16개월. 그럼 뭐야? 병사 16개월로 줄었다고 숙련도 떨어지는 군인이 아니라고 이제 예비역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총장을 별 4개니까 16개월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6개월 하면 가서버리잖아요. 2년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낼 때 보니까 문민정부 이후에 임기 2년을 제대로 마친 사람이 3명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평균 내니까 16개월인 거예요. 그 1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군의 현재 군사력을 우리 군에 전쟁 나면은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 사람은 소위 이제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이에요. 합참의장이 싸움을 하고, 합참의장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병력이나 장비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각군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각군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평상시에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 싸울 수 있도록 병력을 데려다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뭐 잘 훈련시켜갖고 좋은 장비 줘갖고 훈련 막 시키다가 전쟁 나면 합참의장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16개월 동안 와서 무슨 척척 박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얼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총장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합쳐갖고 임기가 4년이에요, 그 사람들은. 4년을 못 맞춘 사람이 한 너댓 명밖에 없는 거야. 다 합쳐갖고. 아까 우리는 육군만 내가 예를 들은 건데. 이 못 맞춘 사람들도 2명인가는 합참의장으로 올라가느라고 못 맞춘 거고, 공군 한 사람은 이라크 전쟁할 땐가 브리핑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뭐, 해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해갖고, 아깝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인데, 하기 전에, 임명되기 한 6개월 전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준비하는 거지. 현재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갖고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메모도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끝나는 사람은 지나온 3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을 자기 혼자 성과 분석을 해서 요거는 잘 됐고 못 됐고 요거는 이걸 후임자한테 넘겨줄 준비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뒤에 들어간 사람 넘겨받아갖고 1년 차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우리 육군을, 미국의 육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자기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2년차, 3년차에 그게 돼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차가 되면은 뒷사람한테 넘겨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발전적으로 계속 가요. 무기를 하나 도입한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어떤 경우는 이 총장이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총장이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진도 못 나가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참모총장 임기를 물론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군 총장의 임기를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2년은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를 갖고 휙휙 바꿔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이게 한두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훈련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지금 고성균이가 참모총장 와갖고 야, 훈련장 만들어. 이게 아니거든. 부지도 사야지. 주민들 설득해야지. 돈 기재부 가서 타야지. 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훈련장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뭐 짧게는 한 4, 5년, 길게는 10년 뒤에 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한 10달 동안 이거 해갖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끝나버리니까 다음 사람 와갖고는 야, 그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그 참모총장 그 인사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한국 군사력은 공인 세계 6위입니다. 이건 여러 기관들에서 쭉쭉쭉쭉 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6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6위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넘버 1 미국,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넘버 2 러시아,
세계에서 2위로 항상 평가받던 군사력인데 전쟁하니까 한국도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병력이 한 처음에 20만 명 정도 동원됐고 그리고 뭐 탱크나 장갑차를 했는데 보니까 무기질이 보장이 안 되면 숫자가 정말 얼마나 불필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러시아제보다도 탱크도 더 좋아요. 우리가 전차 포드 러시아 포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병력도 우리는 뭐 60만 명이나 되고 항공기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KF-21 같은 경우 러시아 미그하고 붙어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고 뭐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골고루 다 잘 만들어요. 러시아에는 없는 이지스함도 있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하고 한국이 전쟁하면 물론 러시아가 워낙 광대하니까 들어가서 재미 본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있죠. 러시아는 수천 킬로를 후퇴했다가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종심도 있고 자원도 많고 하니까 저력은 있습니다만은 단기전에서 북한 놓고 북한 땅에서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저는 러시아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3위, 4위 국가들을 일단 보면 뭐 중국도 있고 하는데 중국 무기도 그 공산주의 체제의 무기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중국은 세죠. 14억이 총 한 자루만 잡고 달려와도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외에는 뭐 우리가 구사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병력 숫자는 지금 엄청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백서 보면 북한 전력이 뭐 한 128만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도 인구가 지금 엄청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인구가. 그런데 98년부터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군대 갈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2년 전에 북한은 군 병력 기간을 10년에 또 8년 줄였습니다.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국방백서는 또 늘어났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산되는 병력 숫자지? 우리 국방백서 엉터리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북한군 병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이만큼 부풀립니다. 그래야 예산 많이 나오거든요. 북한이 위협스러운 존재가 돼야 우리가 이거 북한이 비행기도 850대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공군 계속 돈 좀 주세요. 북한 함정 몇 대가 있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군 조직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풀리는데 북한 실제 뜰 수 있는 비행기는 저는 100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 고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 우리가 북한 놓고 전쟁하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견제하려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해가지고 국방력을 늘리는 건 필수다라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백서 부풀린다? 그거 아주 너 당장 하지 말아야 돼. 나라를 망칠 짓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만 봤을 때는 부풀린 건 맞다. 엄청 부풀리고 있는 건 맞고 아마 군 장성들도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병력은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많아봤자 80만 명입니다. 거기서 한 30만 명은 건설에 동원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대공포까지 아직 돌리고 있으니까 그건 의미 없는 병력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진짜 에이스 부대다 하면 한 40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위험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 공군은 사실상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 게 없어요. 전투기?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입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도 나가서 사람들이 제일 낡은 전투기를 잘 안 쓰는 겁니다. 그것도 미그 29도 80년대 초반 개발 초기의 모델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만들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미그 29에서 지금 하는 거죠. 미그 29는 지금 그 정도 비행기는 사실 전쟁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열 몇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항공기 훈련 시찰 나갔다 그러면 똑같은 비행기가 맨날 뜹니다. 행사용. 그 비행기 옆에 위대한 수령님 다녀가신 비행기, 김정일 동지 다녀가신 비행기, 김정은 다녀가신 비행기, 빨간 팻말이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어요. 왜?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행사용 한 대여섯 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미그 23, 21은 환갑이 넘었어요. 이건 뜨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떠봤자 한국 레이더가 우리가 조기 경보기 있지, 위성이 있지, 전투기 자체도 이제 레이더 다 달려 있잖아요. 쟤들은 그런 레이더도 한 20km 정도 사거리밖에 안 되거든, 미사일이. 뜨면 우리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아오다가 우리가 미사일 쏘면 한 120km 밖에서 죽습니다. 적을 발견도 하기 전에.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지금 북한의 공군은 미그 21, 23이 주력인데. 그러니까 저런 비행기는 1980년 초반에
백하 계곡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붙었는데 여기서 교환비가 제가 기억하는데 83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제 비행기가 F-15, 16 정도가 나가서 시리아의 미국 23, 21과 교전했는데 83대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교전 중에 격추된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벌써 비행기 성능의 차이가 80년대부터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미국 21, 23까지 싸워라? 이거는 그냥 죽으란 얘기죠. 예, 발견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 비행기란 건 그건 비행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데 뭐 미그 15, 6.25 전쟁 때 뜨던 게 다 있고 1940년대 초반에 만드는 AN2개가 다 있고 그거는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것까지 없으면 공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행기 한 10대 떼놓고 공군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유지는 하는데 실제 띄워놓으면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 북한이 공군 훈련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들어서 딱 한 번 100대도 안 떴어요. 그것도 뽀샵을 해가지고 100대 떴다고 하는데 한 번 훈련을 했습니다. 그 지말로는 뭐 한 100기 넘게 뜬 게 대규모 훈련. 그게 북한이 하늘에 뜰 수 있게 만든 비행기 총량이고 그것도 이제 비행사들도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한답니다. 맨날 사고 나서 떨어지니까. 그 비행기 훈련할 때도 떨어져서 사고 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은 없다. 무시해도 됩니다. 반나절 못 버텨요. 근데 아까 지금 공군을 내가 지금 엄청 디스를 했는데 해군은 공군보다 훨씬 더 열세다. 공군이 반나절 버티면 해군은 2시간도 못 버텨요. 근데 공군과 해군 다 이게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돈덩어리예요. 해군, 공군. 근데 북한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 열세인데 근데 우리가 해군과 공군을 따지게 됐을 때 해군이 더 많이 돈을 잡아먹어요. 공군은 뭐 10년 보고 설계한다면 해군은 한 30년 내다보고 쫙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장기 계획으로. 근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북한이 수상 함선 쓸만한 게 1970년대 중국에서 쓰던 그 중고 폼들을 좀 들여온 게 있어요. 함정. 이제는 포사기 가면 이 철판이 짱짱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비행기는 한 수명 20, 30년은 교체돼야 되고 우리가 함선 같은 경우도 30년만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나온 함정들 지금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함정들 환갑 넘었어요. 포섬은 가판이 쩍쩍 벌어집니다. 잠수함? 그것도 60년대 만들어져서 중국이 1970년대 운용하던 그런 큰 잠수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용도 거의 못하고 지금 세워두고 있는데 그것도 환갑이 됐습니다. 그거는 바다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경운기 다 포착이 돼요. 그럼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밖을 벗어도 못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천안함은 뭐고 강릉 잠수함은 뭐냐? 워낙 작아가지고 경잠수함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때 또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들어오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96년도에 한국 영향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몇십 배 더 커졌어요. 그리고 뭐 천안함 사건 때도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분기선 바로 옆이니까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그것도 아무리 작아도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잠수함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어뢰 한두 개 바깥에다 달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또 무슨 김군옥 영모함 이런 거 진수시켰는데 잠수함 진수 기술이 없다 보니까 60년대 만들어 70년대 중고로 들여서 운용하던 그 잠수함에 뭐 그게 한 1200톤급 정도 되는 잠수함입니다. 그걸 절반 두동강 내서 그 가운데다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끼워서 다시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완전히 가분수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저거 미사일 쐈다가 저 뒤집히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설계도 자체가 저게 잠수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운영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은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일단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유사시에 운영하지 않고 바닷물 밑에 가라앉아 가만히 뭐 돌덩이처럼 있다가 쏘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뭐 미사일 몇 발 맞죠 뭐. 그 한 5년 동안 겨우 한 척 진수해놓고 저러는데 그것도 이제 가다 보면 소음 다 잡힙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해군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파치 헬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파치 헬기 가가지고 항구마다 막아버리면 해군이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비정 정도만 나가도 충분하고 고속정 나가도 충분한데 대형 함정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의식해서 만드는 거죠. 이지스함이 뭐 필요 없죠. 북한하고 할 때. 그리고 경항모도 자꾸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 때문이 아니고 저기 저 원유를 중동에서 들여오면 해협을 통과할 때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중국이 그때 막으면 우리는 못 들여오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서 만드는데 일단 지금 경항모 사업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만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상대하면 안 되죠. 예, 거기는 뭐 찍어내는 나라니까
경항모 한두 척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군이나 공군이나 모든 조직은 몸집을 자꾸 부풀리려고 해요. 명분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뭔가 큰 걸 요구하는데 사실 북한 의식하면 해군 없어도 됩니다. 예. 한국 무기 체계에서 북한하고 상대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현무 포 미사일. 그거는 몇천 기를 깔아놓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쏴서 북한이 전쟁할 때 수행 능량에서 봤을 때 북한은 6.25 전쟁 때 폭격에 너무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다 땅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폭격하면 파괴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장점이 되어 왔는데 현무포가 나오면서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관통력이 한 100m 되니까 산 밑에 있는 거 다 매몰시켜버려요. 하나 들어가면 지진을 일으킵니다. 뭐 개성의 산 밑에, 개풍의 뭐 산 밑에 북한에서 방사포들을 뭐 한 몇십 기를 거두었다 치자고요. 하나만 떨어지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매몰됩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땅굴에 있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2,000개 좌표 다 따놓고 쏴타면 동시에 쏘면 북한의 전력의 한 절반은 매몰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제일 공포스러운 무기가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보다 더 세요. 우리 현무포가. 탄두 중량 해제를 문재인 정부 때 하다 보니까 8톤까지 타는데 이건 현존하는 그 핵무기급입니다. 그 어떤 미사일도 앞에 탄두 8톤짜리를 달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들어가서 지진 일으키면 북한의 땅굴들은 다 무너진다. 저는 이게 가장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무기를 꼽으면 아마 스텔스 F-35 전투기가 아닌가 싶은데, 뭐 비행기에 실어봤자 무기를 뭐 그렇게 좋은 거 많이 싣겠습니까? 비행기 뜰 때 우리가 싣고 갈 수 있는 무기량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공중전을 할 때 미국은 F-35 스텔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북한하고 공중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북한 비행기가 스텔스기 아니래도 우리 F-50 경비행기만 나가도 북한 비행기 다 바르고도 남는데, 근데 이게 왜 스텔스가 힘 있다고 보냐면 김정은이 어디가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아예 참수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죽는 걸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 때문에 저는 F-35가 상당히 좀 힘 있는 전투기다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60대 갖고 있는데 그건 중국과 일본 의식해서 그렇지 북한 공군만 의식하면 김정은 제거용으로만 운영하려면 세대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저는 위협적인 무기가 아파치라고 봅니다. 이 아파치가 참 대단해요. 전천으로 다 가서 다 해버리니까 북한 전차군단 내려온다 할 때 물론 뭐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겠지만은 아파치가 가면 북한 전차들은 기계화 부대들은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산 뒤에 숨었다가 롱보 레이더만 싹 올려놓고 있다가 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위협적인 거는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뭐 상륙정, 삼륙함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북한이 해군 전멸하는 데는 아파치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도 보다시피 밤에 걸어가도 특수부대들이 뭐 침투한다는데 북한군이 막 밤에 걸어가면 다 보여요, 흰점으로. 이게 무서운 거고요. 네 번째로 꼽는다 그러면 KF-9 자주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도가 워낙 센 데다가 우리가 수량이 되게 많아요. 자주포는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를 가지고 북한이 앞면 뒤면 다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펀치라고 볼 수 있고, 한때는 우리 국방부하고 포방부하고 많이 놀렸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역시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아직도 포다. 전차가 아니라 오히려 전차의 유용성은 이번 전쟁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역시 포다. 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참 우리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우리가 천문이 있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K55 자주포도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 105mm 포탄이 우리가 전쟁 한번 치르고도 남을 만큼 수량이 있습니다. 한 350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탄을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105mm 포를. 근데 이게 105mm 포가 옛날에는 견인식, 그러니까 차로 끌고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탄을 쓰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105mm 포를 군용 트럭에다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다가 휙 돌려서 막 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자주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 용량 다 합치면 우리가 한 각종 포를 다 합치면 그건 뭐 전차도 가서 쏘고 아닙니까? 한 5,000문의 포가 있다. 정말 이 포병 화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전면전 했을 때 서울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는 장사성포가 분계선에 한 350문 정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멀리 후방에서 그 장사성포를 공격할 수 있는 견인 자주포만 해도 3,000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 한 발 빵 쐈을 때 우리는 아주 정확한, 북한보다 거의 뭐 포 바로 옆에 바로 직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탄을 10발을 날릴 수 있죠. 3,000문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포 한 발 쏘는 순간 10발 맞고 죽어요. 북한 포병이 몰라서 그렇지, 계속 몰라서 그냥 포탄 날아가는 시간 동안 장탄하려고 1, 2분
동안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일본이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전멸이다. 제가 북한 포병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야 김정은이 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쏘지만은 무조건 한 발 쏘고 달아나야 살 수 있다. 달아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10발씩 들어가는데 한 문당.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